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오늘 뭐 금요일인데, 보강 수업을 하게 돼서, 어, 미안하다는 얘기 먼저 드리고 싶네요. 근데 생각보다 보강 수업은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네요. 한 뭐, 이 컴퓨터 네트워크 한 90명 정도 학생 듣는 것 같은데, 보강 수업 지금 참가자의 리스트에 보니까 한 15명 정도 참가하고 있네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다 녹화본으로 공부를 할 생각으로 이 시간에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예, 그 보강 수업 하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실은 제가 이 클래스에다가 예, 요번 기말 시험 관련된 일정하고 또 기출제 문제 세 개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이 보강 수업이 14주차 첫 번째 강의를 보강하는 수업이라서 바로 뭐 2주 정도밖에 남진 않았네요. 수업 시간으로 오늘 시간 빼면은 3시간 3번 더 수업을 하게 되겠는데요. 마지막 한 번은 기말 시험을 보고 그래서 기말 시험 보기 전까지는 2번 정도 수업을 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보다 좀 시간이 촉박한 것 같네요. 일단 기말 시험 3개를 기출제 문제에 올려놨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중간 시험에서도 제가 그 부분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 기출제 문제를 먼저 한번 보고 문제 유형이 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 강사가 또는 제가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좀 파악하는 것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2019년은 제가 좀 보다 보니까 2019년에 그 문제풀이 부분이 일부 좀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마 파일을 좀 잘 관리를 못 해가지고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 문제 보면은 예, 답안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예, 금방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로 제가 답안을 새로 작성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문제들이 뭐 약간 좀 유사한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2014년이나 2020년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예, 그 답안이 없는 문제도 그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를 답안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시간은 목요일 날 6월 10일 날 3시부터 4시 반까지로 3시 반인가요? 제 수업 시간이 약간 좀 혼동을 했네요. 3시 반부터 5시까지인데 제가 좀 시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3시 반부터 5시까지 시험을 보겠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때 아마 분반 2분반은 그 수업 시간이 아니라서 혹시라도 또 시간이 안 되는 학생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은 중간 시험과 마찬가지로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은 따로 시간을 약속해 가지고 시간 안 되는 학생들 따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시간이 안 되는 학생들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예약해 주시기 바래요. 자, 지금까지 해서 기말 시험 관련돼서 뭐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물론 오늘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이 좀 많아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수업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혹시라도 여기 참여하는 학생 중에서 제가 소개드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지금 채팅창으로 또는 뭐 마이크를 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래요. 예, 오늘은 뭐 아침부터 계속 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마 모르겠습니다. 늦잠 자는 학생들도 좀 있고 좀 그런 날인 것 같긴 한데요. 뭐 나름 또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수업을 하니까 마음은 좀 상쾌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8장 우리가 계속 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8.2까지 우리가 진도가 를 나갔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8.3절하고 8.4절까지 아마 진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3과 8.4 진도를 나가기 전에
8.1절하고 8.2절에 배웠던 내용을 뭐 간단하게만 요약하고 예,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결국 뭐 크립토그래피를 어떻게 하는지, 암호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 substitution이죠. 그래서 임의의 글자를 또 다른 글자로 우리가 대체하는 방식이 암호화의 뭐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어,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모노 알파베틱 서브스티튜션이다, 폴리 알파베틱 서브스티튜션이다, 또는 뭐 블락 사이퍼다 해서 이미 어쨌든 패턴을 또 다른 패턴으로 대치를 하고 그 대치된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일종의 키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게 뭐 DES라든지 AES라는 방식에 대해서 좀 배웠고요. 그런 방식은 일종의 뭐 우리가 쉐어드 키 방식이 되겠죠. 키를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플레인 텍스트와 사이퍼 텍스트를 간의 어떤 릴레이션을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우리가 이 시메트릭 키 방식의 문제점은 키 디스트리뷰션, 키의 분배에 문제가 있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제안된 게 퍼블릭 키 알고리즘이고 퍼블릭 키의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RSA라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RSA 알고리즘은 예, 어떻게 동작하는지 또 키는 어떻게 생성하는지 인크립션과 디크립션은 어떻게 하는지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런 RSA 알고리즘이 퍼블릭 키가 주어졌는데 프라이빗 키를 알아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큰 숫자를 두 개의 프라임 넘버로 그 나누는 일종의 디컴포지션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어, 책에 나와 있는 우리가 기호를 사용한다면은 n은 p 곱하기 q라는 형태로 나타나 어, n이라는 숫자는 p와 q라는 프라임 넘버의 곱셈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데요. n이 주어졌을 때 역으로 p와 q라는 숫자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RSA 알고리즘에서 프라이빗 키를 찾아내지 못한다는 뭐 그런 부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 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8.3절하고 4절을 같이 좀 공부하도록 할게요. 질문 있나요? 자, 질문 없으면은 우리 8.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8.3절 타이틀은 우리가 메시지 인티그리티 앤 디지털 시그네이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말 그대로 메시지 인티그리티는 뭐 무결성이다. 또는 우리가 문서가 훼손됐는지 훼손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어, 방법을 우리가 메시지 인티그리티라고 하고 거기에 뭐 대표적인 방식이 디지털 시그네이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문서가 원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도장을 보통 찍게 되겠죠. 그 도장이 해당하는 게 디지털 시그네이처가 되겠고요. 그래서 8.3절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시그네이처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기법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 해시 펑션이라는 부분을 또는 뭐 다른 의미로는 메시지 다이제스트다. 결국 우리가 메시지를 축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는 뭐 우리가 이 하단에 있지만 핑거프린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뭔가 어, 굉장히 양이 많은 정보를 하나의 조그만 정보로 축약하는 방식이 우리가 해시 펑션이라고 또는 메시지 다이제스트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선 뭐 우리가 해시 펑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롱 메시지를 우리가 인크립트 하기에는 굉장히 좀 비용이 많이 든다 또는 시간이 많이 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는 우리가 볼륨이 크기 때문에 다 들고 다니기가 운반하기가 힘든 그런 문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약을 하는 것이 뭐 우리가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 일종의 고올은 해시 펑션의 고올은 디지털 핑거프린트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핑거프린트라는 단어가 뭐 종종 나와요. 저도 웹에 가서 평가를 해보면은 뭐 핑거프린트라는 단어들을 많이 하는데요, 쓰는데요.
뭐 일례로 뭐 그림이라든지 디지털 우리가 피규어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훼손되고 또는 원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핑거프린트를 많이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핑거프린트가 어, 필요하죠. 뒤에 보겠지만 어떤 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또는 그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런 핑거프린트를 먼저 우리가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뭐 만들어낸 방식은 이미 여러분들이 해시 펑션을 알고리즘이라는 시간에서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요. 해시 펑션을 우리가 이미 어떤 메시지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픽스드 사이즈의 어떤 우리가 빅 패턴 또는 뭐 메시지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산출이 되는 것이 되겠죠. 생성이 되겠죠. 이거를 뭐 함수로 HM이라고 표현하고 그림으로는 여기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어요. 라지 메시지를 우리가 일종의 매핑을 하는 거죠. 펑션이라는 건 항상 임의의 도메인에서 또 다른 도메인으로 매핑하는 일종의 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해시 펑션도 뭐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메시지 M을 이미 어떤 y라는 값 또는 hm 이라는 값으로 매핑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해시 펑션이 가져야 할 프로퍼티를 여기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해시 펑션은 many to one이다. 뭐 당연히 이 large 메시지가 크기가 크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는 만약에 뭐 m 비트라고 한 2의 m승이 되겠고 hm 어떤 픽스드 사이즈 비트이라면은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는 2의 HM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굉장히 크죠. 따라서 many to one의 매핑의 관계를 갖게 되겠고요. 또한 뭐 방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이긴 한데 다시 한번 여기 픽스드 사이즈 다이제스트 또는 일명 핑거프린트를 우리가 만들어낸다, 생성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속성이 가장 또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다이제스트를 주는 즉 HM을 우리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 HM을 만드는 M을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예. 그래서 뭐 뒤에 보겠지만 어, 우리가 HM이라는 어떤 핑거프린트를 줬을 때 이 똑같은 HM을 만들어내는 M-를 찾아내는 것은 우리가 뭐 불가능하다 또는 계산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HM을 사용한다면 뒤에 보겠지만 디지털 시그네이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 뭐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해시 펑션은 이미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라서 큰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예. 이주영 학생, 마이크 없어요? 예. 이선아 학생, 이선아 학생, 뭐 마이크가 또 마찬가지로 없는 모양이네요. 자, 그러면 김상민 학생, 네, 교수님 들리시나요? 예, 예. 오늘 아침에 수업 듣느라고 예, 좀 일찍 일어나라 오늘 비도 오고 그러는데 좀 힘들었죠? 아침에. 어, 평소에도 이전에 일어나서 네, 일어나는 괜찮아요. 건 네, 괜찮았습니다. 네. 근데 뭐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보강 수업에 많이 참석을 안 하는 편인가요? 어때요? 뭐, 어, 이게 개인마다 시간표나 다른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시간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렇긴 한데 의외로 한 뭐 50% 정도는 참석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뭐 참석하는 숫자가 저조하네요. 아마 뭐 이 시간에 대부분 학생들이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이 수업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하여튼 뭐 제 예상하고는 많이 좀
어, 벗어나네요. 저, 김상민 학생 이 해시 펑션 뭐 다른 과목에서 들어본 적이나 또는 공부한 적이 있죠? 다른 과목에서 아직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해시 펑션 뭐 알고리즘이나 이런 수업 시간에 좀 다루는 부분 아닌가요? 제가 아직 알고리즘 수업을 못 들어서 아, 그래요? 그럼 뭐 처음 듣는 단어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의외네요. 뭐 어쨌든 제가 그 해시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뭐 해시 펑션은 그냥 뭐 함수죠. 일반적인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인풋의 어떤 크기가 아웃풋보다는 크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네, 인풋이 1000비트이면은 아웃풋은 100비트 정도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매핑하는 함수가 해시 펑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종의 완디렉셔널 펑션이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있듯이 만약에 인풋 도메인에서 아웃풋 도메인으로 갈 수 있지만 아웃풋 도메인에서 인풋 도메인으로 역으로는 우리가 가기가 힘들다. 예. 이미 어떤 HM을 만족하는 M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만을 우리가 핑거프린트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어요. 어떻게 이 부분 좀 이해가 되나요? 네, 이해는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뭐 혹시 뭐 질문은 없어요? 정확하게 해시 펑션 자체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몰라서 음. 근데 해시 이거는 펑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다양해요. 종류는 다양한데 그중에 우리가 선택해서 쓴다는 건데 그 선택할 때 이와 같은 여기에 속성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라고 하는 부분을 만족하는 그런 해시 펑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예제가 바로 또 나오니까요. 한번 더 좀 보시고 그러면 질문을 하시기 바래요. 예, 그럼 네,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예. 자, 다음 장 뭐 해시 펑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서 설명했던 세 가지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함수들을 해시 펑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해시 펑션은 뭐 굉장히 어, 다양한 함수들을 해시 펑션으로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중에 뭐 우리가 일례로 책섬을 계산하는 것도 해시 펑션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인풋은 물론 checksum 계산할 때는 arbitrary size가 되겠죠. 어, 아웃풋은 16비트 썸이 되겠죠. 그 부분 many to one인데 문제는 이 하단에도 그 문제를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같은 HM을 만드는 M 또는 M-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듯이 어, 어떤 해시 값을 갖는 메시지를 주어진다면 같은 해시 밸류를 갖는 또 다른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게 어,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체크섬도 뭐 하나의 해시 펑션이지만 우리가 이런 해시 펑션을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바로 같은 HM을 만들어내는 두 개의 인풋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우리가 뭐 이미 배웠지만 IP 또는 UDP 또는 TCP에 책선 필드가 있죠. 책선 필드는 결국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방식인데요. 알아내는 방식은 결국 썸을 우리가 헤더에 전달함으로써 리시버에서 같은 더하기 동작을 해서 같은 값을 만들어내는가를 확인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16비트 C와 같이 쪼개서 우리가 더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16비트의 썸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왼쪽에 있는 메시지를 또요 하단에 있는 해시 펑션 값이 나오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똑같은 값이 나올 수 있다. 두 개의 어떤 어, 그 뭐야 값을 어, 자리를 우리가 바꾸게 돼도 우리가 같은 값이 나온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책섬도 해시 펑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후보자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보통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 번째 속성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앞에서 뭐 김성민 학생이 실제 해시 펑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질문을 했었는데요. 뭐 이 클래스에서는 그 펑션에 대해서 디테일에 대해서는 어, 뭐 따로 공부를 하지는 않고요. 그냥 해시 펑션에 가 만족해야 할 어떤 세 가지 프로퍼티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해시 펑션은 MD5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도 뭐 이 펑션의 구체적인 부분은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뭐 우리는 그냥 해시 펑션에 세 가지 프로퍼티가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D5의 특성을 여기에 뭐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128비트의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계산해내는 함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같은 얘기가 여기 반복돼서 나오지만 128비트의 스트링이 주어지면은 이 똑같은 해시 값을 주는 메시지 M을 찾아내는 것은 뭐 어렵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조금 더 우리가 이 어, 인풋을 같은 해시 값을 만들어낸 인풋을 찾아내기 어렵게 만든 해시 펑션이 뭐 SHA1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뭐 이것은 뭐 리스트에서 표준화했다고 하고 160비트의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뭐 산출하는 그런 해시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 아웃풋의 값이 메시지 다이제스트의 비트 값이 크면 클수록 찾아내기 더 힘든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 뭐 우리가 인풋 도메인의 값을 아웃풋 도메인에다가 매핑을 하는 것인데 아웃풋 도메인의 크기가 적으면 적을수록 같은 값을 주는 인풋 값이 많아지는 것이 되겠죠. 즉 찾을 확률이 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뭐 메시지 다이제스트의 크기를 크게 하면 할수록 찾기가 어려운 뭐 그런 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와 같이 해시 펑션을 어쨌든 이용해서 용량이 큰 메시지를 우리가 작은 어떤 빛 패턴으로 우리가 전환할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시그네이처를 어떻게 만들까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제가 그 앞장에 있는 슬라이드하고 좀 차례를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로서는 예, 요 뒤에 있는 슬라이드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디지털 시그네이처가 나올 것 같은데요. 디지털 시그네이처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디지털 시그네이처는 핸드리튼 시그네이처와 뭐 유사한 것이 되겠죠. 다만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하는 부분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존의 문서에서 도장을 찍는 또는 사인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아날로그 시그네이처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전자 문서 또는 뭐 우리가 어, 디지털화된 어떤 그림이라든지 또는 음악 같은 데다가 우리가 이미 어떤 디지털 시그네이처를 만들어서 붙일 수가 있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디지털 시그네이처의 역할은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다큐멘트라든지 어떤 정보의 오너나 크리에이터라는 것을 입증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도장 찍는 이유는 항상 내가 그 문서에 오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뭐 verifiable하고 non-forgeable하다. 우리가 어, 그 문서가 원본임을 또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은 그 문서가 원본임을 또는 우리가 forgeable이라고 하면은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recipient는 이미 어떤 문서를 받았는데 밥이 사인한 문서를 받았다면은 밥만이 그 문서를 했다는 것을 또는 밥이 그 문서의 오너라는 것을 그리고 문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디지털 시그네이처는 뭐 두 가지 또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하나가 쉐어드 키를 이용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가 퍼블릭 키를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쉐어드 키를 이용해서 디지털 시그네이처를 만드는 방식을 여기 하나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일명 이걸 뭐 맥이라고 해요.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라고 하는데요. 실은 뭐 우리가 데이터 통신에서 주로 뭐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의 약자인 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도 뭐 똑같은 약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것은 뭐 쉐어드 키를 이용해서 그 메시지가 훼손되지 않았다. 또는 그 메시지가 쉐어드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너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우리 디지털 시그네이처인데 쉐어드 키를 우리가 이용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중에 하나 예가 이제 HMAC이라고 하는 그런 네, 부분이 뭐 흔히 사용하는 표준화라고 하는데요. 해시 베이스드 뭐 맥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만드는 방식이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이미의 메시지가 있으면은 키하고 메시지를 해시 펑션에 집어넣어서 일종의 디지털 시그네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H에 M 플러스 S라고 하는 일종의 디지털 시그네처를 만들어서 메시지에 붙여서 보내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메시지가 도착하고 자기도 마찬가지로 받는 사람도 쉐어드 키를 가지고 있다면은 두 개를 입력을 해서 마찬가지로 디지털 시그네처를 만들어내고 들어온 수신한 디지털 시그네처하고 비교를 해보는 것이 되겠죠. 비교를 해서 같으면은 우리가 이 메시지가 원본이다,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 또한 이 쉐어드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송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만약에 다르면은 원본이 훼손됐거나 또는 누군가 쉐어드 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전송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우리가 쉐어드 키를 이용해서 디지털 시그네처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여기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는 우리가 디지털 시그네처 마찬가지로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번에는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쉐어드 키 또는 시메트리 키를 이용해서 우리가 디지털 시그네처를 만들었다면은 어,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려는 내용은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디지털 시그네처를 만드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 이미 어떤 메시지가 있으면은 그 메시지에 어, 자신의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인크립션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뭐 요게 지금 표현된 것처럼 M과 KB의 마이너스 M이라고 하는 디지털 시그네처를 붙여서 보내게 되겠고요. 뒤에 보겠지만 요 우리가 퍼블 키를 이용해서 우리가 디지털 시그네처에서 M을 꺼내서 같이 비교를 하면은 만약에 같으면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 밥이 보낸 것이고 또 원본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틀리다 그러면은 메시지 내용이 훼손됐거나 또는 밥 이외에 다른 사람이 보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방식은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우리가 디지털 시그네처를 만드는 방식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뭐 방금 전에 제가 그냥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리스가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고 시그네처를 같이 이렇게 받았다고 하면은 알리스는 이 메시지가 밥에 의해서 사인됐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다. 어떻게 입증하느냐? 밥의 퍼블릭 키 KB 플러스를 우리가 적용해서 그래서 이게 있듯이 여기 조금 이게 쉬프트가 좀 뭐야 쉬프트가 됐네요. 그래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지금 약간 위치가 틀려졌는데요. 뭐 요게 지금 이 부분에 있는 부분을 아마 같이 참조를 하시면 요 부분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시그네처에다가 KB 플러스를 적용하면 이제 M이 나오게 되겠고요. M이 나왔을 때 같으면은 당연히 밥이 밥의 프라이빗 킷을 이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메시지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게 되겠죠.
즉 밥의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밥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물론 뭐 키가 누출이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는 없게 되겠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사회에서도 락의 어떤 키를 잊어버리면은 다른 사람이 당연히 그 키를 이용해서 따고 뭐 집에 들어올 수도 있고 금고를 열 수도 있는 것이 되겠죠. 뭐 키를 분실하는 경우까지 뭐 여기서는 고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어, 이 같다면은 이 밥이 사인했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프라이빗 키는 밥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이제 위에서 한 부분을 좀 개념적으로 정리했는데 그래서 알리스는 세 가지를 입증할 수 있다. 그래서 밥이 우리가 메시지 M에 사인을 했다. 다른 누구가 사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밥은 M에 사인을 했고 M-에 사인하지 않았다. 즉 우리가 어, 문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명 이와 같은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non-repudiation이라고 하는데 뒤에 혹시라도 밥이 내가 그런 문서 보낸 적 없어. 뭐 이렇게 우리가 발뺌할 수 있는 거죠. 뭐 repudiation이라는 의미가 뭐 발뺌한다, 뭐 그런 의미로 부인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례로 밥이 알리스한테 뭐 100만 원을 어느 은행으로 보내라고 하는 문서를 디지털 시그네이처와 같이 보냈는데 그래서 알리스가 이미 어떤 사람 계좌로 100만 원을 계좌 이체했는데 뒤에 가서 밥은 나는 그런 문서 보낸 적이 없다라고 발뺌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인을 우리 못한다. 왜 그러냐면 알리스가 추후에 법원에 갈 때 M과 디지털 시그네이처를 여기에 뭐 코트에 법원에 가져가서 밥이 M에 사인했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즉 프라이빗 키는 밥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증이 가능한 것이 되겠죠. 예. 그래서 디지털 시그네이처는 방금 전에는 뭐 메시지에다 바로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인크립션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M이라는 메시지는 굉장히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있는 것처럼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먼저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인크립션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단에 디지털 시그네이처를 만드는 과정을 왼편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메시지가 있으면은 이걸 해시 펑션에다가 적용해서 HM을 만들어내겠고 그런 다음에 밥의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인크립트를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 이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우리가 디지털 시그네이처의 함수는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겠죠. KB-에 괄호 열고 HM이라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시그네이처가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메시지에 붙여서 우리가 보내게 되겠고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디지털 시그네이처를 이용해서 데이터 인티그리티와 일종의 오센티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메시지가 도착했으면 그 메시지를 해시 펑션에다 똑같이 이때 물론 뭐 우리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MD5라든지 SHA1이라고 하는 해시 펑션을 이용을 해서 이런 핑거프린트,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만들어내게 되겠고요. 그다음 디지털 시그네이처 부분은 밥의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이 핑거프린트를 꺼집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개가 같으면은 우리는 답이 보낸 것이고 원본이 훼손되지 않았다. 위조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겠고요. 만약에 다르면은 위조가 됐거나 밥이 보내지 않은 것, 밥이 보낸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두 가지 지금 디지털 시그네이처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쉐어드 키를 이용하는 방식, 두 번째가 퍼블릭 키를 이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래요. 김범규 학생, 네, 김범규 학생도 마이크가 뭐 준비가 안 된 모양이네요. 자, 박지호 학생, 박지호 학생도, 백근주 학생,
자리 없나요? 백군주 학생? 자, 유수연 학생? 네, 교수님. 네, 오늘 뭐 아침 좀 일찍 일어나라고 힘들지 않았어요? 아, 보통 이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요? 네. 제가 여기 디지털 시그네처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뭐 궁금한 점 없어요? 네, 잘 이해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해시 펑션이란 단어 혹시 다른 과목에서 뭐 듣거나 배우지 않았어요? 네, 해시 함수는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네, 어느 과목에서 배웠어요? 처음 배운 게 그 자료구조에서 배웠던 자료구조에서. 것 같은데. 글쎄, 뭐 여러 과목에서 또는 교과목에서 이 해시 펑션에 대해서는 좀 배웠을 것 같긴 한데, 뭐 물론 뭐 배운다고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하긴 하지만, 예. 그 쉐어드 키를 이용해서 우리가 HMAC이라고 하는 부분 좀 공부를 했는데, 뭐 간단하게 네. 우리가 쉐어드 키를 이용해서 디지털 시그네처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뭐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 네, 메시지 인증 코드가 그러니까 송신자랑 수신자와 이제 공유하는 키를 가지고 메시지에 대한 암호 네. 그 뭐지? 해시 값을 만들어내서 그 값을 가지고 이제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전송하면 수신자도 이제 공유하던 키로 그거를 해독해서 그 값이 맞는지 같은지 틀린지 확인하는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예, 잘 설명했어요. 네. 네. 어쨌든 뭐 해시 펑션에다가 우리가 쉐어드 키와 메시지 값을 두 개를 입력해서 만들어지는 값이 바로 디지털 시그네처다. 쉐어드 키를 이용해서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예. 뭐 이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디지털 시그네처를 뭐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도 뭐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네, 이것도 잘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대답해서 고마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퍼블릭 키 서티피케이션이라는 것을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퍼블릭 키를 뭐 어디선가 잘 얻어올 수 있다는 가정을 했어요. 퍼블릭 키를 뭐 어디선가 얻어올 수 있는데 이게 문제는 퍼블릭 키가 밥의 건지 트루드의 건지를 알 수 없다는 게 또 좀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 문제를 여기에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티베이션은 트루디가 어, 뭐 피자 프랭크라고 하는데요. 뭐 일종의 장난을 치는 거죠. 밥한테 장난을 친다.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트루디가 이메일 오더를 우리가 하는 것이 되겠고요. 뭐 피자 스토어라는 곳에 피자를 우리가 오더하는 뭐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네 판의 페퍼로니 피자를 예, 주문하는 뭐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새는 뭐 이메일로 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뭐 대부분 다 요새는 전화를 걸어서 또는 앱으로 막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가 밥이 오더한다라고 한 그런 주문을 하게 되겠고요. 이때 뭐 트루디가 오더에 사인을 하는데 뭐 이 트루디의 프라이빗 키로 이제 디지털 시그네처를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피자 스토어에다가 오더를 보내고 그런 다음 스토어에다가 이 트루디의 퍼블릭 키를 보내는 것이 되겠어요. 문제는 이게 밥의 퍼블릭 키인지 트루디의 퍼블릭 키인지를 피자 스토어에서 알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피자 스토어에서는 조금 순진해서 이거를 밥의 퍼블릭 키로 뭐 간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 피자 스토어는 앞에서 배운 방식대로 우리가 베리파이 해서 오더가 정확한지를 또는 어, 오더가 원본인 거를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뭐 밥한테 페퍼로니 피자를 배달한다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뭐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밥은 페퍼로니 피자를 심지어 좋아하지 않는다는 뭐 그런 말까지 좀 덧붙였는데요. 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이 문제의 핵심은 퍼블릭 키가 누구 건지를 우리가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취약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뭐 서티피케이션이다. 즉 누군가 또 인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 부분 때문에 뭐 요새 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기법들이 어쨌든 도입을 하고 있지만 뭐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장점은 있긴 하지만 예, 이제 효율적이지 않는 왜냐하면 뭐 굉장히 여기저기에 다 분산 저장을 해야 되고 그 저장하는 데이터 양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좀 속도가 늦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뭐 서티피케이션을 우리가 한다면은 뭐 다음과 같이 좀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물론 여기에 지금 빅브라더라고 하는 서티피케이션 오소로티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은 뭐 은행이나 이런 또 정부 기관 뭐 이런 데에서 이런 서티피케이션을 말 그대로 발행을 해주는 것이 되겠죠. 이런 믿을 만한 기관이 있다면은 많은 모든 사람이 근데 뭐 요새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또 가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예,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또 잘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서티피케이션 오소로티가 CA라는 존재가 있다고 하면은 이 존재가 바로 이 서티피케이션을 발행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도장 같은 거 쓸 때 인감 도장인지 아닌지를 어디서 인증해 주냐? 주로 뭐 동사무소에서 정보기관에서 인증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인감 도장을 사용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감 도장인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서티피케이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되겠죠. 여기서도 퍼블릭 키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퍼블릭 키를 뭐 파티큘러 엔티티하고 바인드 해주는 그런 기관을 여기서 서티피케이션 오소로티라고 한다. 서티피케이션을 발행받는 절차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미 어떤 사람이나 또는 뭐 라우터가 퍼블릭 키를 CA한테 등록을 한다.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인감 도장을 어, 등록하는 거와 뭐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E라는 존재는 뭐 proof of identity를 CA한테 가져가게 되겠고 CA는 일종의 서티피케이트를 발행을 해주는데 물론 이 서티피케이트는 이 E의 퍼블릭 키가 이 지금 사람 E라는 사람의 퍼블릭 키라는 것을 또 디지털 시그네이처로 CA의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하단에 있지만 어, E라는 사람의 퍼블릭 키라는 것을 또 디지털 시그네이처를 이용해서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서티피케이트는 퍼블릭 키하고 CA의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E의 퍼블릭 키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하단에는 지금 위에서 설명한 부분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밥이 CA한테 가서 뭐 은행이라든지 동사무소에 가서 퍼블릭 키하고 자기의 아이덴티파잉 인포메이션 뭐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가져가서 그런 다음에 밥의 디지털 시그네이처를 CA의 프라이빗 키로 인크립션해서 즉 디지털 시그네이처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서티피케이트를 만든다. 그래서 추후에 이 서티피케이트를 이제 밥이 제공을 하면은 CA의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디지털 시그네이처를 풀어서 이게 밥의 퍼블릭 키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여기서 또 하나의 가정은 CA 퍼블릭 키가 누구나 얻을 수 있다라는 또 가정이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CA의 퍼블릭 키가 누구나 우리 가질 수 있다 또는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서티피케이트를 이용해서 밥의 퍼블릭 키를 우리가 입증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리스가 밥의 퍼블릭 키를 우리가 원한다면은 서티피케이트를 가져온 다음에 CA의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밥의 퍼블릭 키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을 할 수 있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뭐 그 부분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퍼블릭 키를 어떻게 얻어올 것인가 또는
퍼블릭 키가 위조됐는지 또는 다른 사람 것인지를 구별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결국 CA라고 하는 어떤 기관이 있어서 그 기관에서 서티피케이트를 발급받는다. 예. 그 발급받을 때 그 문서에 결국 CA의 프라이빗 키로 이용해서 그 CA의 디지털 시그네처로 찍어서 이미의 어떤 키가 밥의 것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서티피케이트는 A라는 키는 뭐 밥의 키다라는 우리가 내용이 있고 요게 CA의 디지털 시그네처를 찍어서 보내주는 것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누군가 쓰려고 하면은 CA의 퍼블릭 키로 디지털 시그네처 내용과 여기의 내용이 같은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뭐 여기에 이제 해시 펑션을 우리가 또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런 문제도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뭐 해시 펑션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사이즈를 줄인다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죠. 예. 예,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8.3절을 마쳤는데요. 예,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최석훈 학생. 예, 목소리가 조금 잠깐만요. 볼륨을 키울게요. 네,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볼래요? 네, 조금 예. 집에서 수강하고 있죠? 네, 네. 어, 방금 전에 제가 뭐 이 디지털 시그네이처 또는 우리 어, 이 서티피케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뭐 궁금한 점 없나요? 어, 처음 들어본 내용이라서 조금 더 네. 공부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혹시 뭐 인감 도장 사용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인감 도장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인감도장 보통 동사무소 가서 등록하고 뭐 보통 인감도장 찍을 때 동사무소에서 발행한 서티피케이트 첨부해서 쓰잖아요. 뭐 모르겠어요. 한 번도 그런 어, 일을 해본 적이 없나 보죠. 아직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요. 굉장히 하여튼 뭐 인감도장을 사용해 봤다면은 유사한 방식이 여기서 소개가 됐기 때문에 그거하고 좀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큰 문제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최소원 학생 전혀 그런 경험이 없다니까. 네. 뭐 어쨌든 여기서는 퍼블릭 키, 밥의 퍼블릭 키라는 걸 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죠. 은행이라든지 뭐 정부기관에서 도장을 찍어주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뭐 그런 내용으로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최소곤 학생, 네, 네. 예, 예. 이 모르겠어요. 어, 일단 뭐 우리가 퍼블릭 키, 뭐 쉐어드 키 이런 개념은 다 이해가 됐죠? 네, 조금 예. 그거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에 설명했던 디지털 시그네처 부분도 어떻게 좀 이해가 됐어요? 어, 네, 이거는 조금 본 적이 있어가지고 어떤 거요? 디지털 시그네처요? 어떤 부분이 뭐 본 적이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를 설명해 준 책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블록체인은 실은 앞에서 제가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데 사용하는 블록체인하고 우리가 블록사이퍼하고 블록체이닝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약간 좀 혼동이 되긴 해요. 근데 혹시 뭐 우리가 비트코인에 관련된 블록체인 기법을 사용한다는 이런 단어들을 뭐 들어본 적은 있어요?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예. 블록체인도 우리가 실은 뭐 원본이냐 또는 위조된 것이냐 그거를 우리가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 되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디지털 시그네이처라는 방식이 되겠는데 모르겠어요. 블록체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긴 해요. 근데 한 가지 여기에 이제 가정은 CA가 있다는 게 좀
가정이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우리가 말 그대로 빅브라더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것이고 블록체인은 실은 아무도 못 믿겠다는 그래서 대다수를 믿는다. 예, 그런 어떤 가정이 있는 것이 되겠죠. 뭐 그런 얘기 좀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블록체인 관련된. 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 부분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좀 뭐 이 부분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혹시 뭐 이 최성원 학생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 좀 투자를 해요? 어, 계정은 만들어 봤었는데 네. 투자를 안 했었습니다.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 초기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새는 좀 굉장히 그렇죠. 힘들긴 초기에는 한데. 예.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얘기하도록 할게요. 네네. 네. 자, 다음은 우리가 뭐 오센티케이션 부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에 오센티케이션이 뭐냐? 결국 아이덴티티를 입증할 수 있는 어, 것을 우리가 오센티케이션이라 한다. 그래서 오센티케이션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뭐 아이덴티티를 프로브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 뭐 나 알리스야라고 얘기하면 되냐?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트루디라는 사람도 나도 알리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밥은 실제 알리스를 만난 적이 없다면은 우리가 누가 알리스인지 뭐 알 수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패킷에다 이렇게 소스 IP 어드레스 집어넣어서 알리스라고 뭐 이렇게 또 하면 입증이 되냐? 이것도 입증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IP 어드레스라는 거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뭐 트루디도 알리스의 IP 어드레스를 이와 같이 헤더에 넣어서 보내면은 우리가 트루드인지 알리스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어요. 뭐 세 번째 방식은 패스워드를 보낸다. 뭐 이렇게 패스워드를 보내면은 뭐 알리스인 거가 입증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가 이거 플레이백 어택이라고 하는데요. 요 알리스의 패스워드를 이렇게 도청을 하고 있다가 그 부분을 복사를 해서 추후에 어, 이렇게 알리스의 패스워드를 같이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뭐 이런 공격을 우리가 플레이백 어택이라고 하는데요. 도청을 해서 같은 내용을 우리가 전송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플레이백 어택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트루디가 알리스의 패킷을 레코드를 했다가 후에 다시 전달하는 그런 공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공격이 있을 때 밥은 트루디가 알리스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분해낼 수 없다. 알리스로 우리가 간주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패스워드를 그대로 보내는 거는 안 된다. 뭘 그걸 또 인크립티드 하면은 뭐 되느냐? 그것도 안 된다. 이것도 스틸 프레이백 어택에 취약하다. 볼러너블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센티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센티케이션 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예제로 봐서는 결국 패스워드를 보내는 거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센티케이션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패스워드를 누군가 도청했다가 뒤에 예, 재전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 뭐 다음에 예, 설명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센티케이션 하는 방식은 문제를 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 문제를 낸다라고 하는데 문제에 해당하는 게 여기 나운스라고 하는 뭐 이런 의미의 숫자를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뭐 once in a lifetime에 만들어지는 숫자다. 일종의 큰 랜덤 넘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숫자를 우리가 문제로 주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단에 알리스가 내가 알리스야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은 답이 문제를 주는 거죠. R이라고 하는 넌스 넘버를 주게 되면은 그걸 문제를 푸는 것이 되겠어요. 어떻게 푸느냐? 가령 앨리스하고 반만이 가지고 있는 쉐어드 키가 있다면은 그 쉐어드 키를 그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는 실은 이 쉐어드 키를 그대로 보내는 방식을 했었는데 이러면은 플레이백 어택에 우리가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KAB를
이용해서 R을 인크립션해서 보내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밥은 후에 요 받은 다음에 그거를 디크립션해서 우리가 결과값이 R로 나오면은 알리스라는 걸 입증을 할 수 있게 되겠어요. 또한 뭐 트루디도 만약에 이걸 레코드했다. KAB의 R을. 하지만 문제가 매번 달라진다. 그래서 만약에 트루디가 밥한테 후에 내가 알리스라고 하면 밥이 문제를 내는데 이때 문제 뭐 R1이라는 어떤 넌스 값을 주게 되겠는데 이때 R1과 앞에 있는 R이 다르기 때문에 이 KAB R을 기억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게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이와 같이 하는 방식이 예, 오늘 사용할 수 우리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는 우리가 쉐어드 키 방식을 이용해서 예, 일종의 오센티케이션을 한 방식이 되겠는데요.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했지만 4.0은 쉐어드 시미트리 키를 이용해서 오센티케이션을 해봤는데요.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도 뭐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R 쓰고 문제 내고 넌스라고 하는 그런 다음에 이때는 알리스의 프라이빗 키로 문제를 푸는 것이 되겠죠. 이때 물론 퍼블릭 키 달라고 이제 하게 되면은 퍼블릭 키를 주고 서티피케이트를 보통 또 줘야 되겠죠. 서티피케이트를 주지 않으면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퍼블릭 키를 제공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똑같은 R의 값을 우리가 얻는다면은 답이 이건 지금 상대편이 알리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겠어요. 네.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우리가 쉐어드 키 방식과 쉐어드 키와 또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오센티케이션을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뭐 질문 있나요? 전문 수학생. 네, 네, 교수님. 예, 예. 전문 수학생 목소리가 진짜 뭐라고 하나 심차네요. 네, 네. 뭐 마이크가 좋은 건지 목소리가 큰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 뭐 어땠어요? 뭐 아직 오전이 다 지나가진 않았지만 뭐 오늘 컨디션이 좋은 편인가요? 어, 근데 뭐 이게 첫 수업이라서 딱히 컨디션이라 할 건 없고 조금 비몽사몽 예.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컨디션이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비몽사몽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네. 아, 잠을 좀 푹 자면은 보통 아침이 상쾌한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잠을 많이 자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그래서 잠을 좀 많이 자면은 아침이 좀 상쾌하더라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전문수 학생 어제 저녁은 많이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좀 일찍 주무시면은 아침 수업 할 때 훨씬 좀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전에 제가 이 오센티케이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두 가지 방식, 쉐어드 키와 퍼블릭 키를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쉐어드 키를 이용해서 오센티케이션 하는 방식을 뭐 한번 설명해 볼래요? 어, 쉐어드, 그, 그러면 이제 공개 키 말고 개인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한 다음에 그 뭐였지?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면 다른 사람이 그 보낸 사람의 공개 키로 복호화를 했을 때 이게 메시지가 원본 메시지이면 그 보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질문은 쉐어드 키를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 질문을 아, 했는데 네네. 설명은 퍼블릭 키를 이용한 방식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뭐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뭐 쉐어드 키를 이용하느냐, 퍼블릭 키를 이용하느냐, 뭐 그 부분은 대동소이하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플레이백 어택이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매번 문제를 달리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일단 개념적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문제가 뭐냐? 그때 넌스라는 숫자를 주고 그 넌스를 인크립션해서 보내라고 하는 방식으로 오센티케이션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인크립션이 제대로 됐다면은 해당되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센티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한 문제가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플레이백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겠어요. 그죠? 네네. 예, 예. 하여튼 뭐 잘 이해하는 걸로 생각이 되네요. 그래요. 또 다음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네. 네. 자, 5.0 뭐 우리가 해서 시큐리티 홀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트루디가 있는 경우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공격을 man or woman in the middle attack이라고 하는데요. 뭐 일종의 공격 방식에 대한 우리가 이름을 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에도 있지만 트루디가 중간에 껴서 알리스로 행동을 하는 것이고 또 알리스한테는 밥으로 우리가 보이는 그런 공격 방식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Man in the middle attack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I'm Alice다 라고 보내면 트루디가 인터셉트를 하게 되겠고 뭐 일종의 릴레이를 하는 거죠. 알리스다. 문제를 풀고요. 문제 풀어봐. 그래서 난스 넘버를 주고 그러면 트루디는 자신의 프라이빗 키로 문제를 풀어서 보내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때 트루디가 또 문제를 알리스한테 주고 뭐 알리스가 프라이빗 키로 인크립션을 해서 주게 되겠고요. 어쨌든 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알리스한테는 밥으로 밥한테는 알리스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물론 이때 문제는 퍼블릭 키를 달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죠. 퍼블릭 키를 달라고 할 때 서티피케이트를 준다면은 요구한다면은 이와 같이 맨 인 더 미들 어택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서티피케이트를 주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와 같은 우리가 서티피케이트가 없다면은 맨 인 더 미들 어택이 가능하다. 방금 전에 했던 일종의 리퀘스트 앤 리스폰스 오센티케이션 방식이 우리가 깨질 수 있다. 뭐 그런 부분 설명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뭐 이런 퍼블릭 키 서티피케이트를 주지 않는다면은 맨 인 더 미들 어택을 디텍트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 그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밥은 알리스가 보내는 모든 것을 받고 바이스 벌스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어, 밥도 알리스가 보내는 모든 것을 받기 때문에 뭐 뒤에 우리가 만난다고 해도 어떤 일이 정상적으로 모든 게 어, 정보가 교환이 됐기 때문에 뭐 알 수 없다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하지만 뭐 트루디가 실은 모든 내용을 받아보았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요 맨 인 더 미들 어택의 핵심은 중간에 누군가 끼어서 자신의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이용한다면은 중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문제의 결국 핵심은 퍼블릭 키 서티피케이트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퍼블릭 키 서티피케이트를 이용한다면은 당연히 요게 지금 퍼블릭 키를 달라고 할 때 트루디 건지 또는 바베 것인지 알리스 건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뭐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센티케이션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조금 예, 목차가 조금 잘못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8.4를 배웠는데 이게 지금 목차가 옛날 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8.4, 8.4 그래서 메시지 인티그리티 디지털 시그니처 그리고 오센티케이션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가 8.4부터 8.5 우리가 5가 되겠는데요.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그 다음에 맥 레이어까지 어떤 시큐리티 프로토콜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파이어월하고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까지 좀 보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8장을 다 맞추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다음 주 목요일 날 해서 뭐 섹션 한두 개를 하고 그다음에 다다음 주 우리가 화요일 날 기출제 문제를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진도를 계속 나가야 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 날까지만 진도 나가고 다다음 주 화요일 날은 기출제 문제를 풀지를 조금 고민을 해보고 예, 거기에 따라서 진도를 다 나가는 게 8장 좋다고 생각하면은 다다음 주 화요일 날도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오센티케이션 부분까지 나갔는데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이호준 학생. 네, 이호준 학생도 마이크가 없나 보네요. 이주영 학생. 네, 마이크가 없어요. 제가 뭐 아까 호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을 못 해가지고. 이선아 학생. 네, 이선아 학생도 없는 모양이네요. 윤영식 학생. 네네. 교수님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려요. 어떻게 윤영식 학생 오늘 아침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요? 네네. 네, 잘 지내고 컨디션이 있 어때요? 맨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맨날 똑같은 것 같아. 하루가 오늘과 어제가 동일해요? 네, 비슷한 것 네, 같습니다. 큰일이네. 예전에 저도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일기장 보면은 일기장에 항상 그렇게 썼던 기억이 나요. 오늘도 어제와 같음. 이렇게 짧게 짧게 썼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일기를 매일같이 쓰라고 하고 선생님이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일기 쓰는 게 진짜 고역이더라고요. 방금 우리 윤영식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어제와 오늘이 동일한데 뭐 써야 될 게 뭔지 몰라가지고 매일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오센티케이션 뭐 배웠고 또 맨 인 더 미들 어택이란 공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요. 그 맨 인 더 미들 어택이 무엇인지 좀 개념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겠어요? 어, 음, 잘 모르겠어갖고 아까 수업을 듣긴 했는데, 그래요? 예. 네, 일단 맨 인 더 또는 우먼 인 더 미들 어택은 중간에 누군가가 샌드와 리시버로 사칭하면서 메시지를 예, 훔쳐보는 뭐 그런 공격이 맨 인 더 맨오와 우먼 인 더 미들 어택이라는 공격이 되겠죠. 그죠? 뭐 방법론은 뭐 두 번째고 일단 그 공격이 무엇인가를 뭐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가 되죠? 네네. 예, 예. 이제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방법은 자신의 퍼블릭 키나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상대방한테 또 다른 사람으로 사칭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국 문제의 핵심은 퍼블릭 키 서티피케이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서티피케이트를 우리가 첨부를 해야 된다면은 방금 전에 봤던 예제에서는 공격이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트루디가 자신의 키를 주면서 바베 것이라고 또는 알리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격이 가능하진 않겠죠. 이제 그 부분 이해가 되나요? 네네, 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뭐 앞에 그 수업에서도 얘기했지만 조금
자신의 어떤 용어로, 단어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배웠던 내용을 좀 요약 정리하거나 뭐 이렇게 설명해 보는 게 하면 좀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유영식 학생 괜히 내가 호명만 하고 내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합시다. 예. 네, 네. 예. 어,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조금 이렇게 어, 만약에 성적이 좀 안 좋으면은 다른 방법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 학생들을 좀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치는 게 가장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어떤 뭐 슬라이드라든지 책을 보면서 자기가 한번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어, 정리를 해보면은 훨씬 더 좀 이렇게 공부하는데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할 때 선생 입장에서 공부를 해봐라. 뭐 그렇게 좀 권유를 하는 편인데요. 선생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인지 또는 선생 입장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다음부터는 우리가 8.4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4는 일종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의 시큐리티 부분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우리가 시큐어 이메일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뭐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원리를 적용하는 부분이라서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알리스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컨피던셜 이메일을 일종의 아무도 볼 수 없는 반만이 보는 그런 이메일을 보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게 지금 일종의 블락 다이그램이 있게 되겠는데요. 메시지를 세션 키를 이용해서 또는 쉐어드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인크립션을 해서 보내게 되겠고요. 이때 키를 우리가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키를 퍼블릭 키로 인크립션해서 이렇게 붙여서 보내게 되겠습니다. 뭐 그런 경우에는 누구도 이 KSM을 읽어볼 수 없죠. 왜냐하면 KS가 있어야 되는데 KS를 꺼내려면은 답에 프라이빗 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어쨌든 내용을 같이 결부해서 보내게 되면은 답은 자신의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이 쉐어드 키 또는 시메트릭 키를 찾아내고 이 키를 이용해서 디크립션을 한 다음에 메시지를 꺼내내게 되겠습니다. 예. 뭐 이와 같이 하는 방식이 뭐 일종의 confidential 이메일이다. 그래서 이게 다시 절차들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시메트리 프라이빗 키를 우리가 랜덤 넘버를 일종의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하고 그거를 KS로 메시지를 인크립션하고 물론 이때 사용하는 게 뭐 DES 방식이라 사용할 수도 있고 AES라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KS를 밥의 퍼블릭 키로 물론 이때 퍼블릭 키로 인크립션하는 방식이 RSA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가끔 시험 문제 내는 것 중에 RSA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용했을 때 지금 주어진 그림의 함수들을 구체적인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봐라. 뭐 이런 문제들도 내긴 하는데요. 우리가 모듈라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KSM과 KB의 KS는 이제 밥한테 보낸다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밥은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KS로 리커버하고 그다음에 KS를 이용해서 M을 리커버한다는 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은 이제 오센티케이션, 메시지 인티그리티는 어떻게 하나? 디지털 시그네처를 결국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시그네처 만드는 방식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M을 해시 펑션에 집어넣고 이거를 자신의 프라이빗 키로 인크립션을 해서 붙여서 보내는 것이죠. 이럴 때 M1 플레인 텍스트니까 누구나 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다만 훼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또한 알리스가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인증을 한 것이다. 예. 그래서 받는 답은
m을 해시 펑션에 넣고 디지털 시그네처를 우리 앨리스의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해시 값을 꺼내내게 되겠죠. 물론 이 앨리스의 퍼블릭 키는 서티피케이트를 이용해서 또 인증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컴페어를 해서 같으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오세티케이션과 데이터 인티그리티가 보장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 우리가 confidential, 그 다음에 두 번째 authentication, data integrity를 다 합쳐서 이제는 secrecy, authentication, data integrity까지 다 우리가 보장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앞에서 배운 내용이 되는데요. 디지털 시그네처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메시지하고 같이 세션 키로 인크립션을 하고 이 세션 키를 밥의 퍼블릭 키로 인크립션해서 두 개를 합쳐서 보내는 그러면은 시크러시, 오센티케이션, 인티그리티가 다 보장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8.4절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 보강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휴강을 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뭐 그 기출제 문제 다 이 클래스에 올려놨으니까요. 틈틈이 시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